저는 제목을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프로덕트 기획 요건이라고 정해봤는데, 저도 발표 지원을 하고 이제 깜짝 놀란 게 다른 스케줄을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하지 않은 세션은 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발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C는 저는 이제 AI 전문가는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이제 소프트할 수도 있고,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AI 프로덕트가 하루에도 이제 몇백 개씩 쏟아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정말 발전이 된 형태야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실제로 쓰이고 있어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AI 프로덕트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슬기라고 하고요. 포커스 미디어 데이터 전략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커스 미디어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엘리베이터 TV 안에 이제 광고 상품을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5개 광고이다 보니까 타겟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우회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기획 이런 것들을 하다가 데이터 분석가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를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 같은 거 진행하면서 조금 가볍게 AI를 좀 경험해 본 경험이 있었고요. 저는 최근에 좀 AI 관련 프로덕트나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된 고민이 비슷하시겠지만 AI가 나의 그런 재능을 다 대체하지 않을까?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야 하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계속 웹에 올려서 AI가 나중에는 내가 올린 인사이트를 뭔가 저작권을 주고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링크드인에서 좀 활발하게 메일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류에 관심이 있으시면 교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이런 뉴스가 많은데, 이제 전사적으로 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 솔루션 도입을 많이 했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기사를 보면, 이 회사의 그 혁신적인 정도를 AI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가로 이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까지 AI 솔루션을 도입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이런 솔루션을 실제로 도입해서 쓰고 계신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앞에 나온 기사에 언급된 회사는 아닌데, 큰 회사에서 이런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때? 쓸만해? 라고 물어봤는데, 웃기만 하고 그저 웃지요. 튜토리얼 영상만 본 적 있으면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실제로도 좀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런 솔루션이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 많이 쓰이기보다는 조금 경시되고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쓰일 수 있는 AI 프로덕트를 기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경험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하이퍼 클로바 X 프로젝트 챌린지에서 이제 팀 대항으로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7개 팀 중에서 1등을 저희 팀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운영진 분들은 이제 학습 데이터셋 구성이 잘 됐다. 그리고 아이디어 선정을 이 API 맞게 잘 했다. 그리고 프롬프트 테스트가 잘 됐다. 뭐 협업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인식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AI 툴 중에서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위한 툴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SNS 포스팅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텍스트, 문단형 형태의 그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저희가 실제 어렵다고 느끼는 한 줄의 임팩트 있는 카피는 카피라이팅 서비스가 없다는 그런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용 데이터인데 다행히 이제 업종과 브랜드별로 어떤 카피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업종, 브랜드, 카피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의 카피를 스터디를 하게 되면 똑같은 업종의 LG전자가 이제 카피를 원할 경우에 경쟁사의 카피를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학습을 할 수가 없다. 추가로 열을 추가해서 필드를 추가해서 카피 스타일이라는 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카피가 어떻게 쓰였는지 뭐 선점, 기능, 감성, 사운드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입력을 했고요. 여기에서 좀 느꼈던 것이 도메인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AI 프로덕트를 기획을 할 때 뭔가 기획자만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 업무에 실제로 이 솔루션을 쓸 사람,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담겨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한글 카피라는 목적에 맞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가 그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데이터를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그 적합한 AI API를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프론트에 굉장히 단순하게 업종과 브랜드 이름,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카피라이팅이 나오게 구성이 됐지만 뒤에 백단에서는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에 맞는 카피를 뱉을 수 있는 그런 API 연동이 됐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멀멀한 카피를 기대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뭐 오레오와 언어 유희를 입력했을 때 하얀 크림 안에 뭐 까만 비밀이라든지 정말 재밌었던 거는 뭐 파세코와 언어 유희를 선택을 했을 때 파세코가 코를 파세코까지 좀 재미있는 카피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서 이 정도면 실제 업무에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도 뭔가 AI 프로덕트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 부분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런 챗GPT나 클로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짜기 전에 AI 프로덕트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들의 유형이 뭔지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AI 툴,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툴의 확장 앱으로 쓰이는 툴이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워크플레이스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커스터마돼서 제작된 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존스 홉킨스에서 그 질병을 디텍팅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커스터마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툴은 이제 챗GPT가 가장 대표적인데 생각보다 이 일반적인 툴이 정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챗GPT를 이제 얼마나 써봤는지 국내 서베이를 해봤을 때 응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아직 써보지 않았다는 게 되고요. 새로 이 챗GPT가 나왔을 때 이거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놓겠다. 이거 없이 앞으로 일을 못하겠는데?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예 써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거 어떨 때 써야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해야 할 때 어떤 업무를 할 때 쓰는 건데 라는 질문부터 굉장히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프롬프트도 쓰는 방법이 따로 있다며 라는 내용의 장벽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툴의 확장 앱으로 장착되는 툴인데 아마 구글 뭐 시트나 독스에 제미나이 확장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그 확장 앱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걸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점에 배리어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아마 이거는 좀 보시거나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앞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커스터마된 페이지를 보여주고 뒤에 AI, API를 연동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풋 액션이 굉장히 명확하고 써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죠. 이 나의 단순한 생각을 입력을 했을 때 장원영의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준다라는 굉장히 재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써야 하는 이유도 명확해서 이 페이지 자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유형을 봤을 때 실제 일반적인 챗GPT보다 이렇게 니즈에 따라서 커스터마된 제작된 툴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I 프로덕트가 굉장히 태동 단계이고 직관적이고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뭔가 복잡한 기술과 그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관심도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AI 프로덕트를 제작을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AI 프로덕트의 그 탑 100 랭크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이트에서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 100개의 리스트를 클로드에게 주면서 이 100개의 성공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명확한 가이드, 사용자 친화성을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특정 문제나 작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기존 방식 대비 뛰어나다. 세 번째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한다. 아무래도 할루미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초기부터 많았기 때문에 일관된 성능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번째는 다른 툴과 이제 확장성도 있고 API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여섯 번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편향성 최소화 등 윤리적인 부분을 해결을 했다. 일곱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 너무 유료 금액의 장벽이 큰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는 전문성. 전문가도 잘 쓸 수 있고 일반인도 잘 쓸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있다. 아홉 번째는 활발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열 번째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능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사용자 친화성의 경우에 캔바가 기존 이제 포토샵 대비 굉장히 쉽게 디자인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알파폴드의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생물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왓슨포 온톨로지의 경우에는 그 정확한 암 진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피어도 이제 그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API로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챗GPT는 뭐 뉴스로 자주 보셨겠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고요. 애저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 지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달리는 이제 미드저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전문가용 도구지만 초보자도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허깅페이스는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다. 그리고 미드저니는 기존 다른 그 이미지 생성 툴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 스타일을 제공한다 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성공 요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분류도 좀 참고를 하게 되면 내가 AI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싶을 때 이 안에서 어떤 툴을 만들지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대화형 AI,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 그리고 코드 생성과 개발을 지원하는 AI, 텍스트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또는 음성과 오디오를 생성하는 AI와 비디오 생성, 편집하는 AI, 그리고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를 지원하는 툴, 그리고 생산성 및 업무 지원을 하는 툴, 그리고 또는 언어 번역 및 학습, 마지막으로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10개 정도 최근까지는 좀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을 대표하는 툴들이 있는데 대화형은 이제 챗GPT로 너무 익숙하실 것 같고요. 이미지 생성은 달리와 미드저니, 코드 생성은 이제 GitHub의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이제 코파일럿을 제공을 하고 있고, 텍스트와 콘텐츠 생성은 제스퍼, 음성 및 오디오는 11랩스, 그리고 비디오 생성은 헤이젠이 있고,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생성성 및 업무 지원은 노션 AI, 그리고 번역은 딥L. 요 10개가 최근에 좀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좀 그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분들을 타겟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요인도 프로덕트 기획에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10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좀 융합된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발굴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한 4개 정도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던전이라고 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AI이고요. 사용자가 그 스토리를 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과 창작이라는 2개의 분야를 융합을 하는 그런 독특한 융합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브 익스플로어 AI라고 해서 AI를 기반으로 지리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으로 서울을 입력을 해봤는데 정말 백과사전처럼 다양한 체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여행 분야라는 2 분야를 융합을 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카이버 AI이고, 음악을 입력을 하면 그 음악에 맞춰서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음악 산업과 시각예술이라는 2개의 산업을 결합을 해서 융합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카이박스 랩이고요. 2D 이미지를 3D 환경으로 변환을 하거나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3D 환경을 생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게임 개발자나 VR, AR, 컨텐츠 제작자라는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수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이런 요인이나 요소들을 입력을 하면 아이디어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10개의 기능적인 분류, 그리고 10개의 성공 요인, 그리고 앞에 봤었던 융합 영역의 프로덕트 예시를 참고를 해서 AI 프로덕트 아이디어를 10개만 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AI 프로덕트 아이디어 10개만 줘라고 했을 때보다 아이디어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뉴럴 셰프라고 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단 제한, 그리고 맛 선호도를 입력을 하면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덕트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터라고 해서 인간 아티스트와 AI가 실시간으로 협업을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AI에 이런 아이디어 요청하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너무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뱉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고 단계를 정해주니까 굉장히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더 쉬운 부분은 아마 클로드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 뉴럴 셰프를 아티팩트로 구현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 서비스 자체를 바로 UI, UX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나이와 체중, 그리고 키, 그리고 나의 액티비티 레벨, 그리고 식단 선호도를 입력을 하면 바로 레시피가 나오는 그런 화면도 만들어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한 바에 따라서 키노아 야채 볶음이라는 레시피도 한 번에 보여주고 있고, 레시피라는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백단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구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걸 퍼블리시하게 되면은 제가 아무런 개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2, 3분 만에 새로운 그 프로덕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터도 구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상을 했을 때 내가 그리는 아트에 AI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요것도 아티팩트로 구현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인간은 이제 브러쉬나 컬러 팔레트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AI가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식의 화면도 혼자서 알아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덕트 기획이나 실제 구현까지도 앞으로는 이제 AI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툴을 단계별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을 시킬 때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 싱킹인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감,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라는 단계를 거쳐서 프로덕트 기획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작업 중심 설계라고 해서 프레임워크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기능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능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어요의 사고 단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뭐가 필요해라는 사고에서 프로덕트 기획으로 넘어가는 그 작업 중심 설계라는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세 번째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구축, 측정, 학습 루프를 통해서 빠르게 최소 기능 제품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 제한 캔버스라고 해서 고객의 업무, 고충, 이익을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든 제품이 실제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자 경험 허니콤은 내가 만든 프로덕트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신뢰성, 접근성, 검색 가능성을 다 충족을 하는지 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AI 프로덕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존 솔루션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고유한가?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그리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AI 프로덕트 기획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뭔가 AI 프로덕트를 만들고 써라라고 줬을 때 크게 반응을 못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나의 일상적인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 자체를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시나리오화하고 교육을 할 때 그 시나리오를 같이 교육해야만이 실제로 스며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